안녕하십니까? 12월 19일 화요일 인도네시아 헤드라인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동남아시아 국가들인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태국 질병통제국에 따르면 지난 3에서 9일 한 주간 코로나19로 입원한 환자가 590명으로 급증, 7월 이후 최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들어 태국의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36,794명이며 사망자는 831명이라고 태국 질병통제국이 밝혔습니다. 자카르타에서도 코로나19 환자가 다시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카르타 보건국은 지난 4에서 10일 자카르타에서만 271건의 확진자가 보고되었으며 이에 따른 2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일주일 전에 비해 200% 넘게 증가한 수치입니다. 말레이시아에서도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2일까지 일주일 동안 6,796명의 확진자를 기록하였으며 이는 전주에 비해 약 2배 늘어난 수치입니다. 싱가포르에서는 동일 기간 32,035명의 확진자가 확인되었으며 이는 전주에 비해 약 50% 증가한 것입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코로나19에 대해 대중이 예전처럼 불안해할 필요는 없다면서 감염 시 5일 이내에 항바이러스제를 복용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하였습니다. 한편 인도네시아 당국은 연말연시를 앞두고 이동 제한 등 별도의 규제를 도입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으나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완료할 것을 권장하였습니다. 또한 수카르노하타 국제공항은 공항 내 마스크 착용을 다시 의무화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미얀마로부터 밀려드는 로힝야족 난민 문제에 대해 국제사회의 도움을 청하고 있습니다. 지난 13일 인도네시아 외교부 대변인은 기자회견을 통해 인도네시아가 유엔 난민 협약에 가입하지 않았음에도 로힝야족 난민들의 임시 체류를 인도주의적 이유로 수십 년 동안 허용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난민 협약에 서명한 국가들이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난민 문제, 특히 재정착 문제가 매우 느리게 진행되고 있어 국제사회가 이 문제 해결 노력에 더 많은 책임감을 보여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참고로 로힝야족은 불교도가 다수인 미얀마에서 이슬람을 믿는 소수민족으로 미얀마 내부에서 탄압을 받아 2016년에 방글라데시로 대거 피신했습니다. 그러나 방글라데시 난민 수용소의 열악한 환경이 계속되자 미국이 지난해 12월 로힝야족 난민을 위한 재정착 프로그램을 설립하겠다고 발표했으며 이로 인해 로힝야족의 제3국 이주 기대가 커졌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재정착 프로그램을 통해 이주한 난민은 200여 명에 불과합니다. 인도네시아 외교부는 호주를 예로 들어 유엔 난민 협약국임에도 불구하고 2008년 이후 로힝야 난민에게 470개의 비자만을 발급했다고 지적하며 협약에 서명한 국가들이 로힝야족 난민 문제에 대한 노력을 강화하고 부담을 나누어야 한다고 요청했습니다. 또한 지난달부터 1,500명이 넘는 로힝야족 난민들이 도착한 인도네시아 아체주는 더 이상 난민 수용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체 주지사 대행은 지난 10일 300명이 넘는 로힝야족 난민들이 아체주에 도착해 이들을 난민 캠프로 이동시켰지만 현지 주민들이 이를 막아서 결국 난민들은 아체주 정부 청산의 임시 공간에 머무르게 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영국 국제문제전략연구소는 방글라데시 내 로힝야족 난민촌의 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있으며 국제 지원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어 난민 문제가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습니다. 또한 로힝야족 난민 문제가 아세안 내에서 외교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내년도 아세안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전기자동차 공장 투자를 약속하는 기업에게 해외에서 생산한 전기차를 인도네시아로 수입할 때 관세와 사치세 면제, 그리고 지방세 감면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인도네시아가 동남아시아 전기차 허브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하려는 시도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현대차는 인도네시아에 이미 진출하고 전기차를 생산하고 있는 입장에서 예상하지 못한 경쟁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현대차는 동남아시아 최초의 전기차 공장을 인도네시아에 설립하고 현재 아이오닉 5를 생산 중입니다. 그러나 이번 세제 혜택 개정으로 인해 현대차의 현지 생산 이점이 약화되었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의 이번 결정은 2025년까지 전기차 공장을 인도네시아에 투자하겠다는 약속을 한 기업에게만 적용되며 이를 통해 인도네시아는 2030년까지 전기차 생산량을 연간 60만 대로 늘리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현대차가 수입하는 아이오닉 6나 현지 화율 40%의 아이오닉 5는 세제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대차가 야심차게 준비 중인 코나 EV는 상대적 이점을 얻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현대차는 현지 화율 60%를 달성할 수 있는 전기차가 코나 EV뿐이라서 당분간은 사치세 면제를 통해 가격 경쟁력을 갖출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내년부터 인도네시아에서 각종 전기차 조립 공장을 가동할 예정이었던 중국 전기차 기업들은 이번 시행령 개정의 혜택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현대차는 인도네시아 정부의 현지 생산하는 전기차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는 추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LG CNS의 인도네시아 신수도 건설 프로젝트 중 하나인 스마트시티 구축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 한국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는 해당 사업은 내년에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입니다. 지난 12일 업계에 따르면 신수도청 자금 투자 담당은 최근 인도네시아 외교정책 공동체가 자카르타에서 개최한 워크숍에서
LG CNS는 기업이 보유한 첨단 기술을 활용해 신수도 주거 지역의 에너지 이용 효율화를 위한 스마트시티 관제센터를 구축하는 등 역량을 발휘할 수 있다며 LG CNS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LG CNS, 한국토지주택공사, 삼성물산, LX인터내셔널, 신한투자증권 등 한국 기업과 10개의 참여 의향서를 체결했다며 한국이 기술 발전을 통해 스마트시티, 주택, 연결 인프라 부문에서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참고로 인도네시아 정부는 자카르타에서 깔리만타 섬의 누산타라로 이전하는 행정수도 건설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수도는 서울의 4.2배인 2,561제곱킬로미터 규모로 건설되며 총 사업비는 40조 원으로 2045년까지 단계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특히 내년 8월 17일에 인도네시아 독립기념일을 기점으로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계획으로 바흐릴 라하달리아 인도네시아 투자조정청 청장은 외국인 투자를 위한 착공식은 내년 실시될 것이라며 내년 신수도에서 독립기념일 기념식이 거행된 후 또는 1단계 건설이 완료된 후 이뤄질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LG CNS는 작년 11월에 신수도청과 스마트시티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으며 이를 통해 인공지능, 데이터, 디지털 트윈, 로봇 등 DX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서비스 콘셉트를 구상 중에 있습니다. 또한 AI 기반 도시, 모빌리티 특화 도시 등 스마트시티 청사진을 그리는 역할을 맡았으며 설계가 완료되면 설계 조달 시공, 운영, 유지 관리 등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의 짧은 동영상 플랫폼인 틱톡이 인도네시아에서 온라인 쇼핑 사업을 재개할 예정입니다. 이는 틱톡이 인도네시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토코피디아를 소유한 고토그룹에 총 15억 달러를 투자하며 이루어집니다. 틱톡은 고토그룹이 보유한 토코피디아의 지분 75%를 8억 4천만 달러에 인수하게 되며 토코피디아의 운영자금 지원을 위해 10억 달러 규모의 지급 보증을 해주는 등 총 15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게 됩니다. 양사는 이번 사업을 통해 향후 5년 동안 수백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 기회를 창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참고로 틱톡은 인도네시아에서 가입자 1억 2,500만 명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난해 전체 인도네시아 전자상거래 시장의 점유율 5%를 기록하였습니다. 특히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번 계약을 승인하겠다는 신호를 보냈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전하였습니다. 이번 파트너십은 관련 규제 당국의 감독을 거친 후 내년 1분기까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카르타 경제금융개발연구소는 이번 거래에 대해 틱톡이 자체 플랫폼을 만드는 것보다 토코피디아에 투자하기가 더 쉬운 길이라 판단한 것 같다며 이번 거래로 전자상거래 업체 간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겠지만 소비자들은 더 나은 선택권을 갖게 될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참고로 현재 인도네시아의 전자상거래 시장은 620억 달러 규모로 2030년에는 1,600억 달러로 성장할 전망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의 에너지 재벌인 프라조고 팡에스투 바리토 퍼시픽 그룹 회장이 현지 부호 순위 1위에 오르며 주목받고 있습니다. 올해 그의 회사 2개가 기업 공개를 통해 상장되며 1년 사이에 재산이 10배로 증가한 결과입니다. 포브스에 따르면 프라조고 회장의 재산은 현재 538억 달러로 인도네시아 1위, 전 세계 24위에 해당합니다. 그의 재산은 지난해에는 53억 달러였으나 올해 그의 소유한 지열 에너지 기업인 바리토 재생에너지와 석탄 광산업체인 페트린도 자야 크레아시가 상장되면서 급격히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바리토 재생에너지의 투자와 상장은 그의 재산 증가에 결정적 역할을 하였습니다. 프라조고 회장은 지난해 태국 에너지 회사인 BCPG로부터 지열 발전 회사인 스타 에너지의 지분을 인수하였고 이를 통해 지열 발전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바리토 재생에너지가 상장되면서 주가가 공모가 대비 10배 이상 상승하였습니다. 프라조고 회장은 1970년대부터 목재 사업으로 시작하여 석유화학 회사 인수, 합병 등을 거치며 사업을 확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로 인해 프라조고 회장은 인도네시아의 부호 순위에서 1위로 올라섰으며 이전에 1위였던 석탄 왕로우 턱콩 회장은 2위로 내려왔습니다. 또한 10년 동안 인도네시아 최고 부자로 꼽혔던 BCA 은행의 최대 주주인 로버트 부디 하르토노와 마이클 밤빵 하르토노 형제는 각각 3위와 4위를 차지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13일 KB국민은행은 법무법인 광장과 인도네시아 진출을 희망하는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금융 및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해당 협약식에는 송평근 광장 대표 변호사와 권성기 KB국민은행 중소기업 고객 그룹 대표가 참석하였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KB국민은행과 법무법인 광장은 인도네시아 내 기업 활동 관련 법률 컨설팅, 투자 자문, 실사, 해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투자금 대출 금리 우대, 수출 입금융 금리 우대, 해외 직접 투자 신고 상담 등의 서비스도 함께 제공할 계획입니다. 특히 KB국민은행은 현지 법인인 KB부코핀은행을 통해 인도네시아 진출 기업에 대한 현지 금융 지원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한편 법무법인 광장은 해외 진출 및 국제 인수합병 등의 해외 업무 분야에서 강점을 보유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와 동남아 지역의 법률 자문 사례를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KB국민은행의 한 관계자는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법률과 금융 서비스를 결합한 협력 모델을 통해 동남아 진출을 도모하는 우리나라 기업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한다고 전하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